한국은 진짜 우리 중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나 봐? 한복, 그 옷도 우리 중국 한 푸 뺏긴 거잖아.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던 프랑스 여성이 중국에 갔다가 그야말로 기막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에는 중국 문화의 흔적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자신들의 우월함을 외치는 중국인들 속에서 이 여성은 결국 제발 중국 말고 한국으로 보내달라며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18살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평생 프랑스를 벗어나 본 적은 많지 않았어요. 유럽 안에서야 몇 번 여행을 다녔지만 어디까지나 짧은 여행이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언제나 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 부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우리 중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중국의 상하이 지사로 발령이 났고 어머니도 이 기회에 아시아 시장을 조사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은 학기는 중국의 국제학교에서 마무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설렜습니다. 중국은 저에게 낯선 나라였어요.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에서 살아본다는 건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계적인 경제대국, 최첨단 도시, 반짝이는 빌딩과 화려한 야경. 저는 중국에 대해 막연히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몇 년 전 같은 아시아인 한국을 여행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고 대중교통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처음 방문한 나라였지만 적응이 너무 쉬웠어요. 한국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용한 도서관, 공공장소에서 줄을 서는 모습이 당연한 듯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한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고 경제도 발전했고 세계적인 도시니까요. 한국이 그렇게 좋았으니 중국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행 비행기에 탔지만 내릴 때쯤 비행기 창문 밖으로 희뿌연 막이 상하이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안개인가 싶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안개가 아니라 먼지였어요. 그리고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매캐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무거운 공기가 목을 조이는 듯했고 목구멍이 칼칼하게 따끔거렸어요. 눈도 얼얼했어요. 프랑스에서 아니 한국에서조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기였어요. 공항 내부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려들었고 서로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휙 지나갔어요. 어깨를 부딪히고 짐을 끌고 거칠게 밀치고 가는 사람들. 말소리는 쉼없이 쏟아졌고 어딜 가든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요. 귀를 찌르는 듯한 성조가 강한 말투였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소리들은 화를 내는 건지 단순한 대화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친절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투듯이 쏘아붙이듯이 내뱉는 말들이 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부드럽고 정돈된 말씨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더니 갑자기 휙 방향을 틀며 저와 부딪혔어요. 순간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눈길 한 번 주는 법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를 밀치고 지나가는 것이 전혀 미안한 일이 아니구나. 입국 심사대를 지나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소음과 냄새. 아니 소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경적 소리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외침들. 자동차들은 신호와 관계없이 내달렸고 오토바이들은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질주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정말로 혼란 속으로 내던져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틈만 보이면 그냥 뛰어들었죠. 어떤 사람은 느릿하게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행동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듯 모두가 무심하게 지나갔다는 점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다른 세계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냄새. 배기가스 냄새가 공기 중에 묵직하게 깔려 있었어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매운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기름을 펑펑 튀기며 튀김을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요. 공기를 장악하는 강한 향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맡았던 은은한 허브 향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깔끔한 음식 냄새도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냄새도 소리도 공기도 전부 공격적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다 순간 멈칫했어요.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코를 가렸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부모님이 준비해둔 차를 타고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창문을 닫았지만 밖의 소음과 냄새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어요. 도로 양옆으로는 초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풍경이 달랐습니다. 건물들 사이사이로 작은 골목들이 보였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곳에는 오래된 가게들과 작은 노점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먹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가게 앞에는 제대로 버리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탁된 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먼지와 오물이 뒤섞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었는데 실내 공기도 바깥과 다르지 않았어요. 창문을 닫아도 상하이의 매캐한 공기가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했지만 안 좋은 공기는 계속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년 전 한국을 여행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깨끗하고 맑았어요. 거리는 정돈되어 있었고 차들은 신호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죠. 바로 옆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때 저는 한국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었어요. 프랑스와도 다르고 한국과는 더더욱 달랐어요. 이곳에서 나는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낯선 공기 속에서 나는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낯설고 매캐한 공기 속에서 중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중국의 국제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이에요.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불었죠. 근데 보통 바람이 불면 상쾌한 공기가 불어오지 않나요? 여긴 매우 답답한 바람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아무리 숨을 들이마셔도 프랑스나 한국에서 느끼던 가벼운 공기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요. 곧 저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중국에 오기 전 부모님은 저를 국제학교에 등록시켜 두셨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조금 기대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겠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면 제가 여기에 녹아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도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깨져버렸습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중국 학생들은 마구 밀치고 다녔고 방향을 예측할 수 없이 이리저리 튀었어요. 뛰어다니는 아이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심지어 책을 들고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아이들까지. 한 학생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특유의 억양이 담긴 그 목소리는 화를 내는 건지 단순한 대화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어요.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 하지만 주변에 있던 중국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어요. 옆에서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거칠게 장난을 치며 지나가다가 앞을 완전히 막아섰어요. 어떤 애는 어깨로 저를 세게 밀치고 갔는데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비켜가려 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와 부딪혀야 했어요. 발을 디디면 누군가 방향을 틀고 한 발짝 옮기면 다른 학생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조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제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너 처음 왔지? 부드러운 영국식 억양이었어요. 금발의 여학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푸른색 눈동자는 마치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하다는 듯 지친 기색을 띠고 있었어요. 응, 프랑스에서 온 말이라고 해. 그 애는 영국에서 온 앨리스라고 했어요. 앨리스는 제게 이렇게 말해줬죠. 중국 애들은 원래 이래. 시끄럽고 정신없고 남을 신경 안 써. 처음엔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 2년 차거든. 그의 말에 저는 다시 복도를 둘러봤어요. 떠들고 밀치고 뛰어다니고 마구 소리치는 학생들. 하지만 그 사이 저처럼 조용히 옆을 피해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유럽 학생들, 동남아 학생들, 미국 학생들. 그들은 모두 복도를 걸으며 중국 학생들이 난리를 치는 광경을 피해 다니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곧 수업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교실 문이 열리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떤 학생은 의자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어떤 학생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몇몇은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교탁을 쿵 하고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수업 시작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비웃듯이 쳐다보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무시했어요. 한 학생은 대놓고 한숨을 쉬며 책상에 턱을 괴었어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아이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조용해지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도 학생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선생님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포기한 듯한 표정. 잠시 화가 난 얼굴로 교탁을 내려다보던 선생님은 결국 한숨을 쉬더니 그냥 수업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떠들든 말든 이미 익숙하다는 듯. 선생님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포기한 듯한 얼굴로 교과서를 펼치고 떠드는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만의 수업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수업 시간을 때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광란의 수업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그 안은 복잡하고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줄이란 게 없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음식이나 표를 살 때 자연스럽게 줄을 섰어요. 순서를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줄이 형성됐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든 음식점을 갈 때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줄, 질서, 규칙이란 게 그냥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밀치고 먼저 앞으로 가는 사람들만 있었죠. 이런 무질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문해야 하는 걸까? 그냥 눈치껏 밀고 들어가야 하는 걸까? 누군가가 카운터 앞으로 휙 나가면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학생이 밀고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빈틈은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러다가는 점심을 먹지도 못하는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순간 누군가가 거칠게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갔고 순간 몸이 휘청였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중국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제 차례는 오지 않았고 중국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죠. 중국 학생들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거나 의자에 반쯤 누운 채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음식물을 바닥에 흘려도 신경 쓰지 않았고 어떤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가 음료수를 쏟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웃으며 지나갔어요. 결국 식사를 포기한 저는 잠시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익숙한 분위기를 찾아보려는 마음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도서관이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심지어 도서관 한가운데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웃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마저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를 잡지도 못한 채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학교라는 곳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익숙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마치 이질적인 존재처럼 부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발을 맞추려 해도 맞춰지지 않는 리듬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하늘 아래로 이어지는 거리를 보며 또 한 번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도서관에 갈 때도 저는 당연한 듯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곳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나는 이런 곳에서 끝까지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어둑해지는 저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통 의상에 대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국의 한복이라는 옷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순간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복? 갑자기 왜? 라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의 한복이 주제가 된 걸까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복이 사실 우리 중국의 한풀을 따라 만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순간 교실 안에 웅성거림이 폭발하듯 커졌어요. 뭐, 진짜?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와서 자기들 옷이라고 주장하는 거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말이 당연하다는 듯 계속 이어갔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중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복 역시 한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한푸가 먼저 존재했고 그걸 본따서 만든 게 한복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아, 그래서 한복 보면 한푸랑 그렇게 닮았구나. 완전 우리 거잖아. 그런데도 한국 애들은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있네. 와, 한푸를 베끼고도 한복이라고 이름만 바꾼 거야?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중국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답을 정해놓고 한국이 한풀을 베낀 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풀을 자주 입고 다니는 몇몇 학생들은 아예 자리를 앞으로 당기며 선생님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우월감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원래 우리 문화를 따라했잖아. 그러니까 한복도 당연히 우리 거에서 나온 거지. 근데도 한국 애들은 자기들께 원조라고 주장한다면서. 어이없네. 이제라도 중국이 원조라는 걸 인정해야지. 저는 차라리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실 전체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한복을 도둑맞은 물건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냥 한복이란 단어도 없애고 다시 한푸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모두가 크게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한국의 한복이 단순히 한풀을 따라 만든 옷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교실 안에서 내 말이 들릴 리가 없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한복을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서울의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던 사람들, 전통시장에서 고운 색감의 한복을 손으로 쓸어보며 고르던 상인들. 그때 저는 한복이 참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의 곡선도 색의 조합도 섬세한 장식들도 모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반응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화면에 한푸와 한복의 사진을 띄웠어요. 보세요. 한푸와 한복은 기본적인 형태가 매우 비슷합니다. 한복의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한푸의 긴 소매와 디자인이 유사하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건가? 문화라는 건 원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건데 단순히 비슷하다고 해서 원조라고 주장하는 건 이상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어요. 한푸가 얼마나 위대한 전통 의상인지, 한복이 결국 중국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갔어요. 몇몇 학생들은 마치 자기들이 직접 한푸를 만든 사람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한푸를 입은 학생들을 더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고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걸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한푸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도 한푸를 더 특별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한푸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중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한국에서도 저는 한복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전통 의상이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중국이 위대하다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보였어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이곳이 단순한 국제학교가 아니라 중국 중심의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국에 갔을 때 봤던 한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부심과 내가 느꼈던 자부심은 같은 것일까?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푸에 대한 이야기 이후로도 학교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학생들은 한푸를 입고 복도를 걸었고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점점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전통 의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자부심은 기쁨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증명하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처럼 보였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졸업 여행이 발표되었어요. 목적지는 영국이었어요. 교수님은 여행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중국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중국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벌써 한풀을 입고 사진을 찍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여행을 가는 이유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게 이상했어요. 출발 당일 학교에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떠들썩했어요. 학생들은 흥분한 얼굴로 소셜미디어에 중국인이 영국을 간다. 같은 문구를 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중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고집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대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은 오래 걸렸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줄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학생들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그중 몇몇은 이건 차별이다라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단순히 절차를 따를 뿐이었어요. 문제는 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터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전통 음식과 향신료를 가득 캐리어에 넣어왔어요. 일부는 영국 입국 규정상 반입이 금지된 것들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이를 걸러내느라 시간이 걸렸고 몇몇 학생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냐고 영국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들의 태도도 문제였어요. 직원이 설명하려 하면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고 어떤 학생은 심지어 경비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강하게 항의했어요. 결국 일부 학생들은 입국 심사에서 제지가 되었고 몇 명은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따로 불려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중국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부심이란 우리는 이만큼 크고 강하니 너희는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결국 입국 절차가 길어지면서 원래 첫날 일정이었던 런던 시내 투어는 취소되었어요. 예정에 없던 긴 대기 시간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몇몇은 화가 난 얼굴로 영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고 어떤 학생은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이동한 후 학생들은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영국이 중국을 차별했다며 불만을 쏟아냈어요. 일부는 당장 중국 대사관에 항의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학생들은 SNS에 이 사실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여행했을 때 저는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에서든 줄을 서고 지켜야 할 규칙을 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 주변의 학생들은 왜 우리가 여기에 맞춰야 하느냐고 말하고 있었어요. 자부심과 오만함은 한 끗 차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그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졸업 여행은 끝까지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학생들은 관광지에서 대놓고 중국어로 소리쳤고 식당에서도 직원들을 하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사면서 가격을 깎으려다 실랑이를 벌였고 심지어 한 유적지에서는 낙서를 하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어요. 그 모든 순간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그들의 자부심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중국이 좋다가 아니라 중국이 최고고 너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위험하게 보였어요. 한국에서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를 사랑했지만 그걸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자랑스러워하되 그것이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서는 자부심이 점점 오만함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조용히 공항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자부심이라는 건 누군가를 억누르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한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아름다워서 입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풀을 입은 학생들은 우리가 먼저다를 증명하려 했어요.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졸업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중국을 떠나고 싶다고 말이에요.